오늘은 트리플 버블 책의 저자시죠. 조병학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책 제목이 참 상당히 자극적인데 왜 트리플 버블입니까? 세 가지 버블이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트리플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버블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제 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뭐 계속인데 이 저금리화 돈 풀기로 인한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뭐 큰 버블 두 개고 실제로 세 번째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 세 번째 버블은 뭐냐면 수요견인 버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대깔꼬만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을 한번 보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커져가면서 점점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백신 나오고 하면서 이제 쪼그라들 겁니다, 다시. 네. 이렇게 돼서 2021년을 보내게 될 거고요.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2022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폭발합니다. 네. 그동안 여행도 못 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 사서 쓰고 싶어도 얼굴 반은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유럽 같은 데는 봉쇄령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승용차 같은 거 살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마스크 벗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모든 수요가 같이 폭발하죠. 이게 이제 제일 큰 세 가지 버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현재 한국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 한국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 논란은 있어 왔고요. 네. 이 주식 시장도 코로나 이후 반등세가 엄청나게 강했죠. 네. 예. 그 이전 회복은 물론 뭐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버블로 보시나요? 버블이지만 아직 터지지 않는 수준으로 버블이 가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큰일 난다. 지금 네. 이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버블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버블이 합세해서 갈 때 정말 위험한 버블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르게 받아들이면 아직도 자산 시장의 그 상승은 계속 더 높은 상황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일단 2021년 제가 작년에 울퉁불퉁하는 2021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울퉁인지 불퉁인지 한번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21년은 완만한 상승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실제로 돈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가 이제 끌고 갈 텐데 2022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제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안 팔리던 화장품 엄청 팔리고 자동차 계속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지금은 실적이 별로 없지만 내년에는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일들이 벌어질 걸로 예측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접종률도 높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걸리지 않는 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그 확률이 지금 되게 높다 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은 아직 접종되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넘어야 될 것 같죠?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로 시작했고, 어쨌든 연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변수가 더 있다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3분기 넘어가면서 괜찮아질 거고, 우리는 4분기 넘어가면 또 괜찮아질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리 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내년도서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인 그 위험한 버블의 형성 혹은 과정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소비 폭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그동안 공급된 유동성, 저금리 역시 마찬가지 유지될 테니까요. 이런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다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블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벗어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곧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징조, 전조 현상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보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진짜로 큰 버블이 터질 때는 일반인들은 뭘 봐야 되냐면 양적 완화가 축소되지 않나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긴축. 네, 그때는 일반인들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꼼짝도 못하고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조금 그 미국 그 국채금리 10년물 상승하는 거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 낙관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제 돈 풀기를 줄이거나 혹시 걷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시장이 지금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계속 쉬지 않고 올라온 이 시장이기 때문에 또 뭐 핑계거리 하나 잘 주어졌죠. 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긴축. 근데 긴축도 물론 되게 위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은 또 좋은 금리 인상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그 오히려 증시 그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 부실을 제거하는데 이제 첫 번째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풀린 엄청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휴지가 되는 거를 방지해내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은 10년물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2년물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0.113% 정도 되는데 이게 0.1% 정도 올라가면 이거는 곧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보통 10년물을 얘기하는데 왜 2년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예. 단기적인 네. 어떤 현상. 네. 그래서 2년물까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1.1인데 예를 들어서 2.1이 되면 0.1. 0.1. 0.113 정도 되는데 이게 뭐 0.2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일단 우리는 그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주식 시장에서 벗어나자, 자산을 정리하고 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버블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그 버블에 참여한 네. 그 형성된 그 자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돈이 불어났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맞기도 하고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바꾸거나 부동산으로 바꿔놓는 걸 투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다시 돈으로 회수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그렇죠. 게 되죠. 그래서 돈이 되어야만 돈을 번게 되고 특히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안전한 자산은 현금입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그 돈의 비밀에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돈이 얼마만큼 중요해지는지를 잘 정리를 해놨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5만 원 하던 제품을 지금 7만 원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제 5만 원 있던 거하고 오늘 7만 원 있는 돈하고 똑같은 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국들은 통화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통화를 조절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금리 인상하는 방법들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지금 그거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에 일단 이렇게 자산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되죠. 일단 참여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그 전조 현상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네. 들 먹더라도 맞습니다. 먼저 빠져나오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아직은 버블이 터지는 구간이 아니고 버블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앞으로도 저는 1년에서 길게는 뭐 1년 반 이상 지속하리라고 보고요. 지금은 열심히 투자해서 벌어야죠. 근데 제가 작년 말에는 이제는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주식들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럴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지 욕 먹었죠. 근데 지금 기술주들이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제 몇 가지 ETF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네, 네. 맨 처음에는 이제 QQQ에 집중 투자를 하셨던 것 같고, 나스닥 추종하는. 예, 작년 이제 팬데믹 상황일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개별 종목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ETF로 뭐 SPY든 QQQ든 이런 걸 매수해서 가면, 이거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위기는 끝이 보이는 리스크다. 그렇죠. 이건 뭐 백신하고 치료제 나오면 되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일단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기술주들은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종료되는 상황을 이제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지금 그때 포트폴리오를 좀 다른 식으로 좀 교체를 하셨나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들이 저는 꽤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발굴한 종목들,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 종목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모더나. 네. 네. 근데 그때는 그 회사가 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죠. 근데 많이 올랐겠는데요, 진짜? 모더나, 노바백스 발굴한 종목들인데 걔네들이 다 성공을 했고, 모더나는 그때 제가 한 60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200불 가까이 같이 갔다가 지금은 좀 빠져 있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사실 1년 반 전에는 노바백스 뭐 0.3달러 이랬는데 걔가 뭐 한 280불까지 갔으니까 엄청나죠. 한 170배 이상 올랐네. 네, 근데 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네. 회사들을 찾아내려면 뭐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이제 기술주에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을 산정하고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관련된 이제 어떤 그 ETF나 이런 쪽에 뭐 투자하셨는지 해가지고 여쭤본 다들 건데. 제 포트폴리오를 궁금해합니다. 그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공유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걸 가지고 우리 조 대표님만이 아니라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러려면 추종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이런 종목을 왜 가지고 있을까 분석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서 본인이 납득이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저거 괜찮나?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못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팬데믹이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 뉴노멀 시대를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변해 가게 될까요 앞으로 더? 이거는 조금 아까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을 한번 돌아보면 뭐 자동차를 살 일도 없고 여행 갈 일도 없고 뭐 마스크 때문에 뭐 화장도 이만큼만 하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번 그 언택트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방 안에 앉아서 뭐 해죠? 우리 다 넷플릭스 보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서민 경제 들여다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은 무지무지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아닙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성과급 뭐 왜 이거밖에 안 주는 거야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죠.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뭐 LG전자들 통신사들 뭐 전부 다 돈을 벌었죠. 여기에 이제 집값도 폭등하고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을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은 지금 돈이 엄청나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21년도 이제 계속 이런 상황들이 갈 거고, 내년이 되면 이 억눌린 소비가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투자도 그때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기술주에서 그런 주식들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면 이거 좋은 사이클이잖아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위험한 시작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는 이러한 버블이 갑자기 크게 형성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거는 뭐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과연 세계 경제 패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전쟁,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해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바이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으로 그냥 한꺼번에 끝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 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G 때문에 화웨이를 그냥 미국이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5G가 그게 미국하고 무슨 관계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에서 만드는 많은 무인기, 그다음에 무인 함정들, 그다음에 유도무기들 전부 다 5G 기술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미국보다 앞서거나 하는 상황들을 미국이 허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도 눈치채죠. 그래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했을 때 다들 금융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랬으면 더 쉽게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무역 전쟁하면 관세 올리면 막 보복 대응 조치를 저쪽에 중국에서도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선택한 이유가 본인 경제 대통령이니까 미국 경제가 훼손되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 대통령으로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이거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야 재선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좀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코로나 이거를 떠나서 국제 정치학적으로 미중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리스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2022년 한 해를 끌고 가는 하나의 주요 화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 저런 걸 할까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음식점, 스테이크 집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테이크 집이 있는데 정부에서 띄어앉기 하라고 하고 9시만 넘으면 장사 못하게 하고 매출이 반토막 3분의 1토막이 나는 거예요. 간신히 벌어서 먹고 살지도 못할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다 마스크 벗고 외식하러 뛰쳐나오는 거예요. 스테이크 하나에 1인당 3만 원씩 받았는데 2년 동안 장사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격을 올려요? 네,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모든 곳에서 수요가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제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기저기서 막 터집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을 회수. 돈이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이미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압력에 직면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플러스 1% 성장했고,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고, 그 다음에 미국은 마이너스 3.5% 정도 됐는데, 어쨌든 중국이 올해 8% 정도 성장하고, 내년에 또 8% 정도 성장한다고 봤을 때, 중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먼저 금리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을 미국은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